안녕하세요. 우리 2024학년도 3월 모의고사였던 우리 사회문화에 대해서 간단한 총평과 함께 우리 주요 문항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간단하게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학생분들이 많이 어렵게 느끼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6월, 9월 수능까지 관련지어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었습니다. 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 나오기도 많이 나왔고, 또 표와 관련해서도 우리 작년에 수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가 출제되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기본적이게 이게 3월 모의고사이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적정하게 난이도가 출제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요 선지에 대해서 꼼꼼히 분석을 해야 되겠죠. 우리 틀렸던 문항 혹은 제가 지금 주요 문항을 풀어주면서 우리 학생분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는 어떤 선지라든지 중요 선지에 대해서는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유념하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오답 정리 및 유형 체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난 후에 뒷부분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안 왔으니까 나중에 봐야지, 혹은 뭐 중간고사 끝나고 봐야지,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모의고사는 뒤로 가면요 다시 안 보게 돼요. 그래서 틀렸던 문항이 있으면 그때 가장 빠르게 다시 한번 오답을 정리해 주시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뭐 4월, 6월 뒤이어질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밀리지 않고 꼼꼼하게 오답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렇다면 우리 바로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답률 가장 높았던 문제에 수록이 되고 있는데,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AC에 대한 어떤 표 분석 문항입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반복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A, B, C에서 해당하는 보장제도를 골라주시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평균의 법칙, 가중평균이라고 이야기하는 시소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평균의 법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A, B, C는 각각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중 하나이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B랑 A, C로 나눌 수 있대요. 그렇다면 우리 금전적인 건 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공공부조랑 사회보험이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B는 자연스럽게 사회 서비스가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문제를 써주는 게 우리 실제 문제 풀 때도 좋기 때문에 B를 여기 옆에다 썼고요. 그리고 C는 A와 달리 정부 재정으로. 그럼 C는 공공부조구나. 우리 공공부조는 경제적 약자죠.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기 때문에 C는 공공부조, 나머지 A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이 정도로 써주실 수 있겠죠. 이게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소원리, 가중평균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중평균의 원리를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에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기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중평균의 원리는 이렇게 시소원리라고 생각을 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시소를 탈 때 똑같은 거리로 떨어져 있다면 그 사람들의 무게는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칸이 있지만 여기를 중점이라고 했을 때 한 칸, 두 칸, 세 칸, 뭐 이 정도의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뭐 이 정도 있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평균이 이렇게 돼 있다면 뚱뚱한 사람이 가까이 앉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에 떨어져 있는 사람의 수가 하나, 둘, 세 배 더 크다라고까지 우리가 알아둘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요, 세 배 더 무거운 거예요. 이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가지역을 보게 되면 남성 평균, 여성 평균, 전체 평균이 나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남성과 전체의 차이를 비교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5만큼 떨어져 있을 거고요. 여성과 전체의 경우는 15만큼 떨어져 있겠죠. 그럼 다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죠? 남성인 거죠. 남성이 여성의 몇 배? 3배 더 무겁다, 3배 더 많다라고 체크를 해둔다면,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100, 200, 300 이런 식으로 두는 게 편합니다. 그랬을 때 남성을 300이라고 둘 수 있을 거고요. 여성을 100이라고 둔다면 전체는 400명이 될 수 있겠죠. 이러면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이것들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우리 C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면 C에서 남성과 전체는 1 차이 나고요. 여기는 3 차이 나고요. 그랬을 때 똑같이 300, 100, 400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럼 나 지역도 한번 C로 한번 둔다면 남성과 전체의 차이는 1, 여성과 전체의 차이는 1이네요. 그럼 남성과 여성의 수는 동일하겠구나를 알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 밑에 내용들도 꼼꼼하게 봐야 되겠죠. 여기 밑에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지역과 나지역의 총인구는 동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으면 우리 가지역의 전체를 400명이라고 뒀기 때문에 나지역도 400명이 되어야 되는데 남성과 여성의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200명, 200명 둘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드시면 문제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각각 해당하는 수를 구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형식인데요. 이 정도까지는 우리 학생분들이 어렵지 않게, 만약에 몰랐던 친구들이 있다면 제 수업을 다시 들으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번부터 진행을 해보면 1번에 비금전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남성 수혜자 수는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많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비금전적, 우리 돈을 주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사회 서비스니까 비로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남성 수혜자의 우리 가랑 나라고 한번 써볼게요. 가, 나 이렇게 구분해서 남성은 가 지역에는 300명이고요. 300명의 47%입니다. 300명의 47%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나 지역으로 가시면 나 지역은요 200명 중에 48%네요. 계산해 보시면 당연히 전체가 300명인 가 지역 더 크게 되겠죠. 그럴 때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많다? 당연히 1번은 잘못된 선지입니다. 많다 고쳐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상호부조. 우리가 상호부조는요 서로 도와가면서 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 사회보험은 국가가 전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기업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도와가면서 하기 때문에 상호부조의 원리를 우리는 A라고 둘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A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혜자 수는 가지역이 나지역. 그럼 또 얘기할게요. 우리 2번 또 이렇게 보고요. 요거 1번이었고 2번에 가지역, 나지역 이렇게 또 해본다면 사회보험은 A였으니까 수혜자 수라는 건 전체 수혜자 수를 얘기하겠죠? 남성 수혜자, 여성 수혜자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전체는 400명이었고 거기 중에서 퍼센트를 비교한다면 지금 75%, 70%이기 때문에 75. 나 지역도 전체는 400명이고 70. 이라고 된다면 당연히 가 지역이 더 크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 퍼센트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어렵지 않게 가 지역이 더 많다라고 하기 때문에 2번도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3번 갈게요. 3번. 여성의 경우 사회보험의 수혜자 비율 대비 공공부조의 수혜자 비율은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험이가 당연히 A고 A에서 여성이니까 이번에는 여기를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여성의 경우 사회보험 수혜자 수 대비 공공부조 수혜자 수 비율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보험 분의 공공부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가지역에서는 우리 사회보험은 몇 명입니까? 60명이죠. 100명 중에 60%가 60명이고 공공부조는 14%의 여성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14명이라고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지역으로 가시면 나지역은 전체가 200명이었잖아요. 그죠? 200명 중에 60%이기 때문에 120명이 될 거고 또 200명 중에 8%에 해당하는 건 16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2로 나눠본다면 60분의 8이 되겠죠? 그러면 가지역이 나지역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3번도 잘못된 선지고요. 4번 가겠습니다.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강제가입은 우리가 의무로 가입이 돼야 된대요. 우리가 가입하고 싶지 않아도 의무로 가입되는 건 사회보험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여성 수혜자 수 대비 남성 수혜자. 그럼 또 여성 수혜자
사회보험 분의 남성 사회보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타낸 다음에 또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해 볼게요. 그러면 여성의 가에 해당하는 숫자는 우리 또 60명이 되겠죠? 60명분의 그 다음에 남성 수혜자 수는 우리 전체가 300인데 80%에 해당하기 때문에 240명이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지역으로 간다면 나지역은 지금 200명 중에 60%였으니까 120명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또 200명 중에 80%는 160명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거는 4에 해당하고 이거는 2가 되지 않죠, 채? 그러니까 가지역이 나지역보다 크다. 나지역이 가지역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갈게요. 마지막 5번. 금전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후 처방적. 이미 가난해요. 그에 따라서 처방을 해주는 제도는 우리가 공공부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부조니까 C라고 두겠습니다. C의 경우에 성별 수혜자 수의 차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5번을 체크하고 성별에 대한 C의 차이니까 일단 먼저 가지역부터 나타낸다면 남성과 여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300명 중에 10%에 해당하니까 30명이라고 둘 수 있을 거고요. 여성은 100명 중에 14%니까 14라고 둔다면 30 빼기 14는 16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 나지역으로 가겠습니다. 나지역에서는 우리가 200명 중에 10%이기 때문에 20명이라고 둘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00명 중에 8%이기 때문에 이제 또 16이라고 둔다면 4의 차이가 나겠네요. 가와 나지역이 같다고요? 당연히 아니죠. 가지역이 나지역보다 4배 더 많다라고 이야기해 둘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본형 형식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요즘 약간 이런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중복 수혜자 뭐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정도는 기본적인 어떤 가중평균의 원리를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비율에 대한 차이로 얼마만큼 전체 평균과 떨어져 있는지가 그에 해당하는 수를 알 수 있구나. 그래서 수를 이렇게 두고 문제를 푸는 거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답률 두 번째 문항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빈곤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갑국에서는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절대적 빈곤 가구로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절대적 빈곤 가구를 최저 생계비의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 학생분들이 빈곤에 대한 기준까지 우리가 공부를 못했을까봐 이렇게 알려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위소득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50%에 해당하는 걸 상대적 빈곤 가구라고 이야기하죠. 여기까지가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부분이고 2022년 갑국에서는 가구 소득을 조사한 결과 절대적 빈곤 가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를 전체 가구의 10% 여기가 중요한 말들이겠죠. 이걸 할 수 있느냐 못하냐인데 우리 학생분들이 빈곤에 대해서 개념만 숙지를 했다면 이 문제가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옛날에 많이 나왔던 문제 형식이고 최근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이 비율이 어디가 더 많고 이제 표를 그려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체 소득 분위를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랬을 때 중위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를 중간이라고 자른다면 중위소득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요 정도를 제가 상대적 빈곤이라고 둬볼게요. 여기 중위소득의 50%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상대적 빈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절대적 빈곤 가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비율이 있으려면 당연히 절대적 빈곤 가구인 여기 최저 생계비는 이 정도의 설정이 되어야 즉 여기 안 보여서 다시 쓸게요. 좀 더 크게 이 정도를 두어야 여기가 절대적 빈곤 가구고 파란색이 상대적 빈곤 가구니까 즉 지금 말하는 전체 가구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건 여기가 상대적 빈곤 가구에만 해당하는
비율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잘 따라오셨죠? 그런 다음에 문제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 가구에서는 이게 20%로 나타났대요. 지금 말했던 여기에 10%가 상대적 빈곤 가구 여기에 기준으로 봤을 땐 20%가 20%였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미지수 X를 한번 더 볼게요. 상대적 빈곤 가구의 전체 퍼센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X%에 여기 지금 10%가 뭘 얘기한다? 20%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라는 건 100분의 20을 이야기하고요. 그랬다면 이 X에 해당하는 건 50%를 이야기하겠구나.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50%인 중위소득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 파란색 구간은 50%라고 나타낼 수 있는구나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됐던 겁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그런 다음에 우리 1번부터 보시면 2022년에 기여금, 최저생계비는 상대적 빈곤, 그러니까 우리 중위소득의 50%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중위소득의 50%가 여기 지금 표 보시면 최저생계비보다 당연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죠. 당연히 1번은 잘못된 선지고요. 두 번째, 니은과 리을, 우리 절대적 빈곤 가구, 상대적 빈곤 가구 이것들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되는데 달리라고요? 아니죠. 모두죠. 우리 절대적 빈곤 가구도 최저생계비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상대적 빈곤 가구도 중위소득의 50%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파악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모두라고 공통점이 됩니다. 이 선지도 매우 잘 나오는 선지이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해두시고 반드시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2020년에 리을의 80%는 니은에도 해당한대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리을의 80%, 리을은 상대적 빈곤 가구잖아요. 우리 상대적 빈곤 가구의 전체가 여기 50%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초록색이 10%였으니까 여기 밑에는 40%가 되겠죠? 그죠? 근데 리을 중에 전체가 50%였는데 거기에서 40%가 된다면 100분의 80%가 되는 거죠. 리을의 80%는 니은에도 최저생계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즉 절대적 빈곤 가구에도 해당하는구나 라고 해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40%이기 때문에 전체로 따졌을 땐 우리가 80%가 그 상대적 빈곤 가구 안에서 따졌을 땐 80%가 되는 거라서 이거는 절대적 빈곤 가구에도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난임수 자체는 이 문항도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이런 낚시도 조심하셔야 돼요. 저개발 국가에서는 우리가 상대적 빈곤 가구와 선진국 국가에서는 절대적 빈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아니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절대적 빈곤 가구, 상대적 빈곤 가구 둘 다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또 저개발 국가에도요 절대적 빈곤 가구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상대적 빈곤 가구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것들은 나라마다 상대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어디는 어디만, 어디는 어디만, 어디에는 어디에만 많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다들 지워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5번도 볼게요. 2022년 리은과 리을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가구 수가 리을에 해당하는 가구 수보다 많대요. 우리 리은과 리은은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가구에도 해당하지 않으니까요. 이번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우리 지금 파란색과 빨간색을 전부 지운다면 여기겠죠. 근데 지금 상대적 빈곤 가구가 50%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는 50%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러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문제를 좀 더 꼼꼼하게 내주셨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일단 비율상으로 문제를 풀어둬야 된다면 여기가 50%고 또 리을에 해당한 가구도 50%였으니까 이거 두 개는 많다가 아니라 동일하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5번도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요. 이것도 인구 부양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구 부양비에 대한 문제도 약간 클리셰처럼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꼭 얘기를 해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T년, T 플러스 30년, T 플러스 60년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이런 표가 나온다면 특히 인구 부양비가 나온다면 유소년, 부양인구, 노인인구라고 하고요. 또 전체 한 다음에 T년, T 플러스 30년, T 플러스 60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를 그려주셔야 해결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런 표를 그리는 게 어렵다라고 느끼셨을지라도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주시고 문제 푸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풀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둔 상태에서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는 수를 구하는 건데 유소년 인구 비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이 문항 같은 걸 푸실 때 대체적으로 부양 인구를 100으로 두던가 전체 인구를 100으로 두던가 이 두 개의 방향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팁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부양 인구를 100, 전체 인구를 100? 도대체 어디에다 100을 둬야 되지? 라는 거에 휩싸인다면 문제의 힌트가 있어요. 문제에 먼저 유소년 인구 비율을 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소년 인구 비율을 준 거는 총인구분의 유소년 인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30이래요. 그럼 총인구를 전체 인구를 100이라고 둔다면 유소년 인구는 30이라고 둘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크게 어려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t 플러스 30을 전체 인구가 100이라면 우리 유소년 인구 비율이 20이기 때문에 유소년 인구는 20이구나.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으로 둔다면 여기는 10으로 둘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둘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또 유소년 부양비가 나와 있습니다. 유소년 부양비는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래요. 50%라는 건 지금 이 비율상으로 따진다면 2분의 1이라고 따질 수 있겠죠. 그러면 부양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2배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60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또 40이라는 것도 100분의 40으로 한다면 10분의 4, 5분의 2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가 20이라면 부양 인구는 50이었겠구나. 그래야 곱하기 100을 해서 40%가 나온 거구나. 또 여기 25도 100분의 25이기 때문에 4분의 1로 둔다면 여기가 10이기 때문에 여기는 40이구나. 그런 다음에 노인 인구는 구하기 쉽죠. 왜요? 전체가 100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는 10, 여기는 30, 그리고 여기는 50 이렇게 두시면 문제가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 어렵나요? 그래서 일단 부양 인구를 100으로 두던가 전체 인구를 100으로 두던가 이 두 방향을 설정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문제 속에서 그걸 힌트를 찾아서 이 표를 채우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 문제를 안 읽었잖아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갑국의 총인구는 t 플러스 30년에 t년에 비해 20%가 증가했대요. 총인구는 t년은 100이었는데 그럼 t 플러스 30년을 고친다면 20%가 증가했기 때문에 120명이네요. 그죠? 그럼 노인 인구도 20%가 증가했기 때문에 36명이 될 거고 50의 20%는 10이니까 60. 그 다음에 20의 20%는 24라고 둘 수 있겠죠? 또 여기서 막간을 이용한 팁인데 그냥 20%를 곱한 다음에 그 20회에 해당하는 수를 더하기보다 우리가 기본수가 1이라면 거기에 20%가 증가했기 때문에 1.1을 곱한다. 이 정도도 알아두시는 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를 감소했다는 것도 1에서 0.1을 뺀다면 우리가 0.8을 곱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게 지금은 어렵다면 여기서 20%는 20이고 20을 빼서 80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50에 20%를 뺀다면 40. 이번에 0.8을 곱한다면 4, 8에 32. 그 다음에 여기도 8.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실제 수는 그럼 t 플러스 30년은 여기, t 플러스 60년은 여기.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부양인구는 t년이 t 플러스 30년보다 많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부양인구에 우리 여기 1번에 대한 내용을 나타면 t년에서는 부양인구가 60이었고요. t 플러스 30년에서는 부양인구가 지금 60이죠? 그죠? 여기 60 나와 있잖아요. 여기 초록색으로 칠게요. 60.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많다가 아니라 동일하다. 지워주실 수 있고요. 이번에 노년 인구는 t 플러스 60년이 t년의 5배래요. 그럼 노년 인구를 또 봐야 되는데 2번 쓰고 t년과 t 플러스 60년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t년의 노인 인구는 10이고요. t 플러스 60년의 노인 인구는 40이네요. 우리 5배가 아니라 4배겠죠? 지워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노년부양비는 t 플러스 60년이 t 플러스 30년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또 노년부양비를 따져봐야 되는데 노년부양비는 여기 나와 있네요. 부양인구분의 노년인구래요. 그럼 t 플러스 30년과 t 플러스 60년 이렇게 쓰고 선생님이 구해보면 t 플러스 30년에 부양인구는 60명이고요. 노인인구는 우리 t 플러스 30년이죠. 여기 부양인구는 60명이고 노인인구는 36명. 그리고 t 플러스 60년에 부양인구는 32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인구는 40명이 되겠네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당연히 t 플러스 60년이 크게 되죠. 3번도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가겠습니다. t 플러스 30년의 총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은, 그럼 t 플러스 30년 또 써주고요. 총인구는 120명이었고 거기서 부양 인구는 60명입니다. 됐죠? 그리고 t 플러스 60년, 이번에 t 플러스 60년 이렇게 하고요. 총인구 중 80명분의 그 다음에 노년 인구의 비율은 40명. 이렇게 둔다면 똑같이 2분의 1, 2분의 1 두니까 두 개가 같죠. 아, 비율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바로 풀 수도 있는데 우리 보기 편하게 여기 옆에다 써서 우리 실제 문제 풀 때는 여기다가 그냥 바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t 플러스 30년의 총인구 오케이 120분의 60, 또 여기서는 80분의 40, 2분의 2분의 1 같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5번도 일단 가면은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의 증가한 노년 인구는, 그럼 t년에서 t 플러스 30년의 노년 인구의 경우 우리 10명에서 36명이 되었죠. 여기도 나타내면 10명에서 36명. 그리고 같은 원리로 t 플러스 30년에 대비해서 t 플러스 60년에요. 노년 인구, 유소년 인구네요. 유소년 인구의 경우 우리 지금 24명 중에서, 여기 24명 중에서 8명으로 줄었죠. 그러면 여기서 얼마 커졌어요? 우리 16명 커졌고요. 10명에서 이거 36이죠. 26명 커졌고요. 그리고 24에서 8만큼 16명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5번도 잘못된 선지구나 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또 총정리를 얘기해 드리자면, 지금 이 표정도 문제는 우리가 우리 3월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게 나왔던 거고, 이 문항 정도는 우리가 꼼꼼하게 알아두셔서 이 정도는 기본형 표문제구나 라고 익힐 수 있도록 복습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3월 모의고사가 곧 수능이다 막 이런 말들이 많은데 거기에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 왜냐면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 개념을 안 끝내거나 우리 2학년 때 끝냈던 친구들이 좀 더 점수를 또 잘 받는 경우도 있고 변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또 주의심은 또 느끼셔야 되는 게, 겨울방학에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계속해서 밀리거든요. 진도도 밀리고 점수도 밀리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겨울방학에 진도를 못 끝낸 친구들은 우리 남은 중간고사 이전까지, 혹은 N수생들의 경우에서는 뭐 4월까지는 개념을 한 번 더 꼭 다시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루틴과 계획을 짜셔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끝내는 데 집중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4월, 이번에 5월 모의고사라고 얘기를 할 정도 하긴 하는데, 그 모의고사에 대비해서 언제든지 모의고사 봤을 때 자기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이제 개념을 못 끝냈으니까 이번 시험은 괜찮아 라고 합리화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점이 많이 부족하고 더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고 체크하실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의 어떤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시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꼭 유념하시면서 복습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월 모의고사 보셨던 우리 학생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